세상의 모든 문자를 분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오만한 언어학자들이 한국의 이 글자 하나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문자 지도가 한글 때문에 통째로 찢겨나간 셈인데요. 이집트 상형 문자부터 영어 알파벳까지 다 들어가는 표인데 정작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 글자만큼은 어느 칸에도 넣을 수 없었습니다. 밀어 넣으려 할수록 모순만 생기니 결국 학자들은 한글만을 위해 아예 새로운 칸을 새로 파는 백기를 들어야 했죠. 이게 우리끼리 하는 국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랑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외국 학자들이 냉정하게 연구하다 혀를 되두르며 내린 결론입니다. 도대체 600년 전 세종대왕님은 무엇을 설계했길래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걸까요? 아무도 몰랐던 한글의 진짜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문자라는 게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잠깐만 따라와 주세요. 인류가 처음 글자를 만들었을 때는 그림이었습니다. 소를 그리면 소, 물결을 그리면 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림으로는 사랑이나 생각 같은 추상적인 것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점점 뜻을 나타내는 기호로 발전합니다. 글자 하나가 하나의 뜻, 하나의 단어를 통째로 나타내는 방식인데 이게 한자 같은 표의 문자예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마다 글자를 하나씩 만들어야 하니까 글자 수가 수만 개까지 불어납니다. 한자가 수만 자에 이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르신들 중에 한문서당 다니셨던 분들, 그 고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실 거예요. 글자를 많이 안다는 것 자체가 곧 권력이고 신분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류는 더 영리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뜻이 아니라 소리를 적기로 한 겁니다. 소리를 적는 문자도 두 단계로 나뉘어요. 먼저 나온 게 음절 문자입니다. 가, 나처럼 소리덩어리 하나하나에 글자를 붙이는 방식이에요. 일본의 가나 문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리덩어리마다 글자가 따로 필요하니까 여전히 글자 수가 꽤 많았고 받침 소리처럼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운 소리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음소 문자입니다. 소리를 더 잘게 쪼개서 자음과 모음 각각에 글자를 하나씩 붙이는 방식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 영어 알파벳이 바로 이겁니다. 글자 26개만으로 거의 모든 말을 적을 수 있으니 문자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알파벳처럼 음소를 적는 체계가 매우 효율적인 체계로 평가돼 왔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적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리의 특징까지 글자 모양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알려면 세종대왕이 600년 전 무엇을 설계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세계에 현존하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문자들 중에서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만들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자는 거의 없습니다. 알파벳도 한자도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라서 누가 딱 만들었다고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글은 다릅니다.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이라고 분명히 기록돼 있고 완성 시기가 1443년, 세상에 반포한 게 1446년이라고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창제자, 창제 시기, 창제 원리, 창제 목적, 이 모든 게 기록된 문자는 세계 문자 역사에서 한글이 손꼽히는 사례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뚜렷한 계획과 원리를 가지고 설계된 문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놀랍습니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글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건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서 부풀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학자들이 연구하다 스스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한글을 그 문자 분류표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뜻 보면 한글도 그냥 음소 문자처럼 보이거든요. 기역이라는 자음이 있고 아라는 모음이 있으니 영어 알파벳이랑 구조가 같지 않느냐 싶은 거죠. 그런데 한글을 깊이 파고든 학자들이 곧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한글의 글자 모양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게 아니라 그 소리의 특징까지 글자 모양 안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을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직접 정리해 놓은 일종의 설계 도면이에요. 이 책에 자음의 기본 글자가 발음할 때의 혀와 입술, 목구멍의 형태를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당시의 음운 지식과 발음 관찰을 바탕으로 소리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글자 모양에 반영했어요. 이건 좀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600년 전에 소리를 연구해서 그 결과를 글자 모양에 직접 녹여냈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역 소리를 내보세요. 여러분의 혀뿌리가 목구멍 쪽을 막고 있죠? 해례본은 바로 그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기역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니은은 어떨까요? 느 소리를 내보면 혀끝이 윗잇몸에 딱 붙어요. 그 혀 모양을 본떠 니은을 만든 겁니다. 미음은 입을 담은 입술 모양, 시옷은 뾰족한 이의 모양, 이응은 둥근 목구멍 모양입니다.
발음할 때 몸의 모양을 글자로 옮긴다는 발상. 세상 어느 문자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관련된 발음 특징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에 획을 더한 기역은 같은 조음 위치에서 나는 거센 소리이고, 기긋과 티읕, 비읍과 피읍, 지읒과 치읓도 서로 관련된 발음 체계를 보여줍니다. 글자 모양만 봐도 그 소리들이 서로 가족관계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알파벳은 그게 안 됩니다. K와 G는 거의 같은 자리에서 나는 비슷한 소리인데 글자 모양은 전혀 닮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 아무 연결고리가 없으니 하나하나 따로 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글의 놀라움은 자음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모음에는 또 다른 세계가 담겨 있어요. 세종은 모음을 만들 때 딱 세 가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에요. 하늘을 뜻하는 점, 땅을 뜻하는 가로선, 사람을 뜻하는 세로선. 동양철학에서 세상을 이루는 근본이라고 여겨온 이 세 가지를 세종은 모음의 씨앗으로 삼은 겁니다. 이 요소들을 결합하고 방향을 달리해 아, 어, 오, 우 같은 모음을 만들어냈어요. 현대 한글에서는 원래의 점이 짧은 선의 형태로 바뀌어 남아 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형태를, 모음은 우주의 원리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문자 안에 과학과 철학이 이렇게 나란히 담겨 있다는 것, 어느 문자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따로 쓰지 않고 음절 단위로 모았습니다. 한이라는 글자를 보면 히읗, 아, 니은 세 글자가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잖아요. 음소 단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시각적으로는 음절 단위로 묶어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읽기도 빠르고 스마트폰 입력도 효율적이에요. 500년 전의 설계가 21세기 디지털 환경에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한글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설계 원리 때문입니다. 글자 모양 안에 이미 힌트가 있으니 처음 보는 글자도 관련 글자와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한글을 얼마나 빨리 배우셨나요? 손주들도 한글은 금방 배우지만 알파벳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설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세계 학자들이 진짜 주목한 건 바로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설계를 학계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평가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글이 음소 문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히읗, 니은 같은 자음이 있고 아, 어 같은 모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학자들이 한글을 파면 팔수록 뭔가 다르다. 기존의 어느 분류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언어학에서는 소리를 이루는 세밀한 성질들을 자질이라고 부릅니다. 소리가 목구멍에서 나는지 입술에서 나는지 숨이 세게 나가는지 약하게 나가는지 이런 하나하나의 특징들이 다 자질이에요. 보이세요? 한글은 이 자질을 글자 모양 안에 직접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역과 키읔은 비슷하게 생겼고 같은 자리에서 나는 소리예요. 디귿과 티읕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가 소리의 성질을 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사람이 멈춥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입니다. 세계의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학자인 샘슨은 1985년에 낸 문자 체계라는 책에서 한글을 자질 문자라는 범주로 분류했어요. 소리의 자질을 글자 모양에 반영한 문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자음의 모양에 조음 위치와 발음 방식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완성도 높은 자질 문자의 사례로 평가한 것입니다. 한글에서 15가지의 병별적 요소를 찾아내면서 이 문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됐는지를 학계에 공식화했어요. 자질 문자라는 개념이 한글만의 절대적인 독점 범주는 아닙니다. 세계 다른 문자 체계에도 자질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언급되기도 해요. 그러나 한글처럼 기본자와 가획, 모음의 구성 원리, 음절 블록 모아쓰기까지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사례는 세계 문자 역사에서 매우 드뭅니다. 샘슨이 한글을 자질 문자의 대표 사례로 꼽은 것도 바로 그 완성도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 한글은 기존 분류 하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문자인 셈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를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달리 설계 의도가 너무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는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알파벳 A는 왜 저런 모양인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굳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한글은 모든 글자에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이 글자와 저 글자가 비슷한 모양인지를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외국 학자들이 한글 앞에서 멈추는 이유예요. 세계적인 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1994년 과학 전문지에서 한글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총, 균, 쇠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분인데 글자 모양 자체에 원리가 담겨 있어서 누구나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다는 점을 특히 높이 샀어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말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바로 유추가 가능하고 적은 글자로 모든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효율성.
이것이 외국 학자들이 한글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서 그냥 쓰고 있지만 처음 한글을 접한 학자들 눈에는 치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으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에 근거가 된 책이 하마터면 영원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오늘 영상은 절반짜리예요. 세종이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설계도가 담긴 책이 수백 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 지금부터 그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건 1443년입니다. 세상에 반포한 건 1446년이고요. 그런데 그 원리를 담은 책 훈민정음 해를 보니 수백 년 동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종의 반포 내용과 지편전 학자들이 정리한 해례가 함께 담긴 이 귀중한 책이 통째로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한글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기록에는 분명히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물을 본 사람이 없으니 온갖 엉뚱한 추측이 나돌았어요. 심지어 인도계통 문자를 흉내낸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우리 문자의 뿌리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어쩌면 결정타였을 겁니다. 이 책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한글이 자질문자의 대표 사례로 인정받는 일도 세계 학자들의 감탄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발음기관을 본떴다는 사실, 거센소리에 획을 더한다는 원리,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모음을 만들었다는 철학, 이 모든 게 다 이 책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1940년 안동 지역에서 이한걸 가문과 관련된 소장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한걸의 아들 이용준과 국문학자 김태준을 거쳐 문화재 수집가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이 책을 입수했어요. 전영필 선생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금인 기와집 10채값을 치르고 이 책을 사들인 겁니다. 요즘 서울 기준으로 치면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우리글이 탄압받던 그 시절에 우리 문화의 뿌리를 지켜낸 거예요. 발견 당시 책의 앞 2장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연산군 때 언문 탄압을 피하려고 뜯어냈다는 전승이 있지만 후대에 훼손됐다는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백 년을 버텨온 책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간송 전영필 선생이 피난을 가면서 오동나무 상자에 이 책을 넣어 들고 나왔고 밤에는 그 상자를 베고 잤다는 이야기가 유명한 일화로 전해집니다. 금부치도 아니고 귀중품 장신구도 아닌 낡은 책 한 권을 그렇게 품었다는 거예요. 이 해례본이 발견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세종과 지편전 학자들이 어떤 원리로 한글을 만들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해례본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는지 아세요? 창제 원리를 설명한 책이 없으니 그냥 추측만 난무했는데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이 모든 추측이 한꺼번에 정리됐습니다. 세종의 반포 내용과 지편전 학자들의 해례가 거기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발음기관을 본뜬 자음,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뜬 모음, 거센 소리에 획을 더하는 체계, 이 모든 것이 책 한 권 안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 책을 간송 전영필 선생이 지켜냈고 덕분에 세계가 한글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지켜낸 인류의 보물인 셈이죠. 유네스코는 이 가치를 인정해 1997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소중한 기록물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단순히 오래된 책을 보존하겠다는 결정이 아닙니다.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이어가야 할 지적유산이라는 공식 선언이에요. 세종의 반포 내용과 지편전 학자들의 해례가 담긴 이 책 한 권이 한글의 진짜 가치를 세계에 증명하는 열쇠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살아남은 덕분에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진짜 이유 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려운 한자를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 뜻을 글로 펴지 못하는 백성들이 안타까워서였습니다. 조선시대에 한자를 아는 사람은 양반뿐이었어요.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관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써도 내용을 모르니 속기 일수였고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아도 항의조차 할 수 없었어요. 세종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 마음이 발음기관을 관찰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글자로, 거센 소리에 획을 더하는 체계로, 아주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문자로 완성된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인데요.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시작한 일이 결과적으로 세계 학자들이 주목하는 독특한 문자를 탄생시킨 겁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감탄한 그 정교한 설계의 밑바탕에 사실은 어려운 학문적 야심이 아니라 백성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위대한 문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1989년에 전 세계에서 문맹을 없애는데 크게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의 이름이 바로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이에요. 특히 모국어 기반의 문해 증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인데 세계의 문맹을 퇴치하는 상에 우리 세종대왕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매년 9월 8일 세계 문해의 날에 시상식이 열려요. 세종이 백성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그 뜻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의 눈을 밝히는 상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훈민정음의 뜻 그대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문자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스마트폰 자판에서 기억의 획 하나를 더하면 키읔이 되는 것. 그 단순한 규칙 하나에 600년 전의 설계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문자 한 통 보낼 때마다, 검색창에 단어 하나 칠 때마다 그 설계가 손끝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글이 위대한 이유는 단지 언어학적 구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구조가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세종은 백성이 글을 몰라서 당하는 억울함을 없애고 싶었고 그 마음이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600년이 지나 세계 학자들로부터 독특한 설계의 문자라는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세종이 꿈꿨던 건 언어학적 혁신이 아니라 단지 더 많은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세상이었을 겁니다. 그 소박한 꿈이 결국 인류 문자 역사에서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문자가 없어서 자기 말을 기록하지 못하는 민족이 지금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글을 배워 자기 언어를 적어보려는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배우기 쉽고 소리를 정확하게 담아낸다는 한글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세종이 꿈꿨던 누구나 쉽게 배워 쓰는 글자라는 이상이 국경을 넘어서도 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 우리 한글이 이렇게 특별한 문자라는 걸 새삼 느끼셨나요? 늘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잊고 지냈던 우리 글자가 알고 보면 이렇게 귀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우리 한글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매일 쓰는 문자 속에 600년 전의 설계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설계의 출발이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것, 생각할수록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